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99쪽. 교과서 99쪽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금 이 영상입니다. 조합주의, 코포라티즘. 우리 포털 사이트에 조합주의라고 하면은 영어로 코포라티즘이라고 나와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기가 좀 어려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을 알아도 체험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게 완전히 일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쪽이 어디냐면요, 그 중간쯤에 슈미터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슈미터 1974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요, 슈미터라는 학자는 조합주의를 사회 집단 간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체제라고 말한다. 조합주의란 사회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구성 단위들로서 국가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되고 계층별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그런 체제는, 자, 이해관계를 독점적으로 표현하고 대표를 선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해관계의 요구와 지지를 표명한다 라고 하는데,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도 예전에 대학원생 때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읽어 드릴게요. 일단 이 강의 자료입니다. 1번 강의 자료 1번의 얘기예요. 정부의 대표들, 기업의 경영자 대표들, 그리고 노동자 대표들이 항상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의논하는 체제예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노사정위원회가 이 개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때 도입이 되었던 노사정위원회. 자, 경제노사위, 요새는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이 영상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제일 익숙하게 들었던, 뉴스에서 익숙하게 듣는 노사정위원회로 얘기합니다. 노조의 대표, 사측 경영자의 대표, 정부의 대표가 모여서 특정한 분야에 대한 문제를 항상 얘기할 수 있고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조합주의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립니다. 정부,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용노동부입니다. 기업, 자, 자동차 만드는 회사의 경영자 측, 그리고 노조의 대표, 철강 회사의 경영자 대표, 노조 대표, 뭐 예를 들어서요, 섬유회사 경영자 대표, 노조 대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의 경영자 대표, 대학교의 노동자 대표. 이거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 법률하고 좀 달라요. 뭐 이런 식으로 기업의 경영자 대표, 노조 대표, 정부 대표 모여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영자는 경영자의 이익을 얘기하고 노동자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죠. 정부도 나름대로 경영자와 노동자의 요구를 받아주기도 하지만 가끔은 정부도 얘기를 할 게 있죠. 야, 우리가 좀 이런 게 있는데 너희가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각 분야마다, 산업 분야마다 전부 항상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체제, 이게 바로 조합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는 노사정위원회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 100쪽이요. 100쪽의 세 번째 문단. 따라서, 자, 여기서 부분이요. 근데 요걸 얘기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단위를 구성해서 요구하고 지지한다.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단위, 경영자 대표, 노동자 대표. 이해관계를 대표한다. 우리는 노조원을 대신해서 노동자 대표가, 자, 경영자와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고, 경영자 대표는 경영자들끼리 중에서 대표가 대신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고, 정부도 분야별 대표가 있죠. 나는 자동차 담당, 너는 뭐 선박 조선 담당, 너는 뭐 담당 이럴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국가는 항상 의논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는 가격이나 임금을 통제할 수도 있고 조절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이게 좀 비싸, 너무 올리지 마. 임금, 글쎄, 올해는 임금을 동결했으면 좋겠어. 이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보통 분쟁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겨야 노사정위원회에서 이게 좀 뭘 하려고 하는데, 독일이나 이런 그 노동자의 노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국가에는 조합주의가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독일의 어떤 그 뭐 산업 발달이 잘 돼 있다는 건 다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노동자의 노동 가치에 굉장한 무게를 두는 나라에서는 조합주의가 발달해 있어요. 아, 그렇죠. 아, 이건 내가 공들여서 만들었고 내가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난 보상을 정말 받아야 되겠다. 이런 데 가치가 있는 국가에서는 조합주의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백쪽이 이제 방금 읽어드릴 부분이요. 중간쯤에. 따라서 사회조합주의는, 자, 그냥 조합주의라고 알아두세요. 조합주의는 정치체제의 부패와 좀 연관성이 있다. 자본을 안정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협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사회 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은 국가가 이런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와 항상 협의를 하면서 가격이나 임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거죠. 의외로 이렇게 되면은 국민 전체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나쁜 점이 하나 있죠. 딱 나쁜 점이 하나예요. 부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노동자의 대표가 노동자의 이익을 그냥 대변하지 않아요. 경영자 측의 대표가 다른 경영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아요. 정부도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아요. 항상 의논하는 사람끼리 결탁, 그 대표 중에 대표들끼리 만약에 결탁해서 합의를 해버리면 전체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생활이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각자가 뽑은 대표예요.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뽑힌 대표들끼리 모여서 만약에 그 대표들끼리만 좋으라고 정책을 바꾸거나 실행하는 경우는 나머지 사람들의 삶은 좀 애매해진다는 거죠. 이게 부패예요. 물론 그렇게 안 되게 하도록 치열하게 또 안에서 내부적으로 경쟁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논외로 하고, 부패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자, 그런데 이제 백쪽의 맨 아래줄부터 또 읽습니다. 국가도 시민사회와 같이 선택할 수 있는, 그다음 좋고 싫고를 가지고 활동한다. 민주적인 국가라면 이러한 선호에 따라 비교적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국가도 어느 정도 고를 수 있다. 자율성,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국가의 자율성이거든요. 국가도 자율적인 존재다. 무슨 자율적인 존재? 예를 들어서 기업의 대표가, 경영자 측 대표가 막 뭔가를 요구를 해요. 이거 해달라. 안 해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에 협조 안 하겠다. 또는 노동자의 대표에서 이거 안 해주면은 우리가 파업하겠다. 우리 공장 출근 안 한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이러한 의견을 가끔은 참 좋은데 너희의 의견은 이번에는 반영을 못할 것 같아. 이번에는 국가 우리의 뜻대로 가겠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율성이라, 이걸 국가의 자율성이라 그래요. 어렵죠. 이게 왜냐하면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엄연히 나타나요. 이번에는 협상을 했는데 노조 측의 입장과 경영자 측의 입장 둘 다 안 된다. 이번에는 정부가 밀고 가겠다. 그럼 밀고 갈 수 있어요. 이 논리에 따르면. 다만 국민들이 좀 어느 정도 좀 호응을 해줘야죠. 이번엔 정부가 좀 저렇게 한 게 맞네. 이번에 좀 저 경영자 측하고 노동자 측이 좀 과했어. 주장이 좀 과했어. 이게 여론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 그러면 정부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밀고 갈 수가 있어요.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좀 이게 조합주의가 좀 겪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답답한 설명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정말 모르겠다. 더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